채용의 큰 그림. 사실상 첫 번째 챕터네요. 채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큰 그림 중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 열, 채용 및 입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부제를 인플로우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유체역학에서 얘기하는 컨트롤 볼륨을 떠올리면서 프레임워크를 정리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유체역학은 아실 필요 전혀 없고요. 이 조직의 흐름이 대체로 물의 흐름과 유사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직은 물통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결국 물통 속의 물은 들어온 물 빼기 나간 물이거든요. 이 남은 물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되게 쉽습니다. 이 남은 물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속에 있는 물 싹 다 비우고 깨끗한 물을 골라서 집어넣는 걸 거예요. 근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 물통 속에 있는 물을 싹 다 비운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히 깨끗한 물을 필요한 만큼 구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깨끗한 물을 찾아서 붓는 일도 계속 해야 되고요. 물통 속에 지저분한 것들을 계속 걸러내는 일도 병행해야 돼요. 물론 이 둘 다 되게 어려운 일이죠. 이 깨끗한 물을 필요한 만큼 구하는 것, 그리고 물통 속의 지저분한 물질들만 골라서 건져내는 것, 둘 다 어렵죠. 최선을 다하겠지만 완전히 깨끗한 물로만 채워진 물통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럼 좋은 지원자를 만들고 좋은 채용 판단을 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선 기준이 있어야 하고 기준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지원하게 만들어야 되죠.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지원하지 않도록, 그리고 잘 맞는 사람들만 지원하도록 만들어야 할 겁니다. 채용 판단 기준, FIT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설명하기에 앞서 채용 기준은 당연히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채용 기준은 회사의 고유한 색깔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통해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얘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실행했구나, 이거 좀 애매한데 난 이렇게 바꿔봐야겠다, 혹은 우린 맥락이 좀 다른데 어떻게 적용하지? 이런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정말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핏이 맞다는 게 뭘까요? 사실 저한테 어떤 직무 역량이라든지 실력 같은 것들을 배제하고 나면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핏인 것 같은데요. 이 핏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정의가 뭔가 시장에서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핏이 맞을 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무엇일까 고민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나 10명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이게 회사가 좀 커지고 난 이후에는 이게 절대 맞지 않는데요. 초반에는 사실 이것만큼 강력한 해결책도 없죠. 사실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10명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더 쪼개볼까요? 나 같은 사람 10명이라는 말 속에는 사실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구성원의 요건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나 같은 사람은 이렇습니다. 나와 같은 기준으로 나보다 더 나은 방법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때로는 나보다 더 능숙하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주 이상적인 인재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하나하나 실제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액션 아이템으로 바꿔보자면 이래요. 우선 나와 같은 기준이라는 말은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당연히 높은 스탠다드를 포함하고 있고요. 나보다 더 나은 방법, 높은 수준 혹은 다양성에서 나오거든요. 그중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이 두 번째에서 액션 아이템으로 뽑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을 다른 분야나 다른 지역이나 다른 환경을 경험한 사람들은 선뜻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제가 해결책을 잘 찾기 힘들어하는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다양성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로 나보다 더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높은 수준과 다양성 중에 높은 수준이죠. 때로는 우리는 시간을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5년 된 회사에서 20년 차 전문가를 양성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최소 15년 정도는 어디선가 사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채용 시에 역량에 대한 문제보다
이 뷰포인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그 전문성에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덧입혀져 있거든요. 그가 경험한 그 업계에서의 표준들도 있을 거고요. 그가 경험한 조직 문화의 어떤 색깔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조직에 맞춰서 잘 걷어내고 활용할 수 있는 분인지, 일종의 이 어댑터가 잘 장착되어 있는 분인지를 확인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맞으면 전 정말 좋은 인재라고 생각해요. 핏이 잘 맞는 좋은 인재라고 생각하죠. 이해를 돕기 위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보통 이게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대인 기억들이 훨씬 더 강렬하시더라고요. 반대의 예를 생각해 보자면 우선 가치관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은 이유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혹은 이 조직에서 지금 전혀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해결해 주길 촉구해요. 리더나 조직과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잘 안 맞는 분들은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알려주기 전까지는 하던 대로 하거나 심지어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당연히 새로운 제안 없을 거고 관리 비용 매우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려야 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계속 체크해야 될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매우 능숙한 분들이에요. 그분의 실력이 얼마나 높고 대단하고를 떠나서 잘 될 방법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매우 익숙하죠. 보통은 자기 경험이나 시야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절대 옳은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 상황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이상적이거나 누가 봐도 최악인 사람들은 당연히 너무 잘 아실 거고 뽑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에서는 유독 최악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우리 회사에서만 유독 이상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확인하고 옳은 결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핏이 맞으려면 가치관이 유사한지 확인해야 되고요. 이 조직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진 경험들 이 조직에 맞춰서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려면 저는 우선 이력서를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력서 바로 읽기. 앞서서 핏이 맞으려면 가치관이 유사한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조직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조직에 맞춰서 유연하게 자기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확인할까요? 저는 이 판단,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인재에 대한 판단은 이력서에서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핏이 맞으려면 가치관과 다양성과 유연성 검증해야 되는데요. 저는 보통 이 1번과 2번은 이력서를 통해서 검증하고 세 번째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면접과 케이스를 활용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치관과 다양성을 확인하는 이 이력서 파트, 이 부분을 제대로 해내려면 이력서를 잘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력서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이력서에는 내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과거만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화려하게 얘기하더라도, 면접에서 화려하게 얘기하더라도 이력서에 나와 있는 과거만큼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이력서에 남아있는 과거들은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내린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들의 모음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선택들을 어떤 기준으로 내려왔는지 알 수 있다면 사실 이 사람의 가치관과 이 사람의 어떤 인생관 같은 것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때문에 저는 이력서 읽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력서에서 채용 결정의 거의 80%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력서 읽기는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객관적인 기준들을 바탕으로 핵심 요소를 빠르게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평가에서 통과한 이력서를 좀 천천히 읽으면서 이 이력서의 맥락과 스토리를 그려낸 일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핵심 요소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핵심 요소 평가를 하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는 모든 이력서의 A to G를 다 보고 고민하고 상상해 볼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이력서들을 객관적으로 서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막상 제가 저녁 늦게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피곤해진 상태에서 검토하는 이력서와 그 다음날 아침에 쌩쌩한 머리를 검토하는 이력서의 그 검토의 질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저는 우선은 이력서를 되게 획일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빠르게 검토를 하는 과정을 먼저 거칩니다. 뭐로 보냐? 이건 제 기준이니까 뭐 각자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해요. 신입이나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학력 보고요. 그 다음에 경력의 일관성,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얼마나 일관적인지, 일관성을 띠고 있는지. 세 번째, 경험의 다양성, 얼마나 다양한 경험들을 해왔는지, 그 경험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네 번째, 이력서, 자기소개서의 전개 구조를 봅니다. 이 네 가지를 보는 이유는 각 항목들이 보여주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학력이라든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노력의 수준이라든지 결과의 퀄리티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일관성 있는 경력은 이 경력의 질, 우선은 일관성 있게 같은 분야를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회사에서 같은 분야를 계속 일을 해왔다면 경력의 질이나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지향성이 있다라는 것, 분명히 이 사람이 직업적인 어떤 소명의식이라든지 비전이 있다라는 뜻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경험의 폭 중요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다양성과 유연성 검증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번째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보지 않고요. 전개 구조를 봅니다. 어떻게 보면 글쓰기를 보죠. 내용은 뭐 얼마든지 멋있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력서를 쓰는 과정에서의 글쓰기와 논리의 전개 구조는 이 사람이 향후에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지, 그 사람이 뭔가를 주장할 때 그 주장과 사고의 구조가 얼마나 합리적일지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다 보고 뭐 어느 정도를 평가하지 않아요. 저는 이 평가 요소는 뭐 당연히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는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우선 저는 서로 상반되는 가치들을 계속 섞었어요. 경험의 폭도 중요하고요. 경력의 일관성도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경험의 폭과 일관성이 병존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반되는 가치들을 섞었기 때문에 제가 채용 서류 검토를 통과시키는 이력서들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통과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뭐 예를 들면 학력이 좋고요. 그 다음에 경험의 폭이 넓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그냥 통과해요. 혹은 경험의 폭이 넓고 이력서나 자기소개의 전개 구조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통과시킵니다. 그 사람이 뭐 학력이라든지 경력의 일관성 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을 바탕으로 저는 보통 이력서를 검토하는 방식을 정합니다. 서로 상반되는 가치들을 섞고 한 네 가지 정도의 기준 중에서 두 가지만 통과해도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 이런 방식을 취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이력서를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제 기준이 계속 널뛰게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도 다양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인 것 같아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희 HRBP 포지션에 지원했던 HR 8년차 지원자의 이력서인데요. 제가 우선 이력서의 주요 개인정보들은 다 변조하거나 변경했고요. 동의하에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이력서를 보시면 제가 빨간 네모를 두 가지 쳐놨는데요. 핵심 요소를 보자면 첫 번째로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 학력이 인상적이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경험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엄청 인상적인 회사들이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두 번째 네모를 보시면은 경력을 봤을 때 경력의 일관성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계속 HR 분야에서 일을 해왔고, 경영성을 보아하니 처음에는 헤드헌터를 하다가 이제 피플팀으로 넘어왔네요. HR 분야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찾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쭉 내용을 보다 보니 되게 뜬금없이 그 매주 캐시플로우를 정리를 했대요. 처음에 제가 CF가 ECF가 맞나 했는데 나중에 면접 때 확인을 해보니 캐시플로우가 맞다고 합니다. HR이 캐시플로우를 관리하는 일은 많지 않거든요. 왜 했나라는 우선 궁금증이 들었고, 업무의 폭이 생각외로 넓네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 경향은 뒤에서도 계속 튀어나옵니다. 물론 헤드헌터가 세일즈이긴 하지만 초년차부터 신규 클라이언트 발굴하는 일부터 했다라는 것도 좀 특이하긴 했어요. 그리고 뒤에 자기소개서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속도로 보고 그냥 경력이 일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경험의 폭도 생각외로 조금 넓네? 라고 하면서 빠르게 합격점을 주고 다른 이력서를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볼만한 이력서들을 한번 걸러내고 나면 그 다음엔 스토리 그리기를 하게 됩니다. 스토리 그리기는 핵심만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선택들을 한 이유들을 제가 나름대로 스토리를 그려서 추정해보는 일이고요. 이 스토리 그리기를 통해서 보통 확인하는 것들은 가치관에 대한 추정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제가 어떤 직무를 지원하신 분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분은 HRBP로 지원하신 분입니다. HRBP는 비즈니스 팀에 붙어서 사업 관점에서 HR 문제를 해결해주는 업무고요. 기본적으로 HR과 관련된 대부분의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하고 시니어 직무죠. 이분은 지금까지 어떤 기준으로 회사를 고르고 있을까요? 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까요? 한번 인생을 쭉 한번 따라가 볼게요. 우선 앞에서 강조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 놨는데요. HR 운영의 제너럴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을 제가 밝히기 싫어서 바꿔놨는데 핫한 스타트업이라는 회사에서 인사평가 최상 등급을 받았었네요. 그리고 또 다시 다양한 업무 경험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면담과 고충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노무적인 내용도 얘기했네요. 뒤에도 노무적인 내용이고요.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HR 제너럴리스트면서 일을 열심히 잘한다. 플러스 노무와 조직 문화 관련된 부분에서 경험이 많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이건 그의 주장인 것 같고요. 아래 한번 이력을 볼게요. 첫 번째로 학교를 한 6년 정도 다녔네요. 여성분 치고는 상당히 긴 편이죠. 중간에 인턴을 2번 학기 중에 하신 것 같은데 1년은 인턴으로 쉬었다고 치고 1년은 휴직이던 여행이던 자격증이던 뭔가 다른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건 나중에 면접에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인턴을 알아보니까 2번이나 했어요. 채용 플랫폼 회사에서 한 번, 온라인 커머스 회사에서 한 번. 둘 다 대기업은 아니죠. IT 회사들이고요. 마케팅하고 이 사업팀이 무엇을 하는 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커머스 플랫폼 회사에서 한 거니까 전자상거래 관련한 사업들 옆에서 볼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IT 회사에서 인턴을 했을까요? 학과를 보니까 산업심리학과, 이게 뭐 하는 학과인지 좀 궁금해졌었는데 이거 검색해 보니까 제가 HCI 그리고 IT 서비스 설계 관련된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과네요. 아마 이런 학과라면 어쩌면 사실 IT 회사에서 인턴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인턴을 해보고 나면 그 직종을 그대로 택해서 가거나 아니면 그 직종 완전히 피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보통 인턴을 해보고 나면 이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력을 보니까 우선은 IT 서비스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갑자기 헤드헌팅을 시작하네요. 이것도 5인 이하의 소규모 부티크 회사에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저 회사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헤드헌터라면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걸 또 3년 넘게 했거든요. 이 헤드헌팅은 사실 상당히 세일즈스러운 업무기도 하고 성과급제인 경우가 많아서 이 감정적으로 상당히 고된 일이거든요. 마음 편하게 다니기 쉽지 않은 회사죠. 그런데 3년 넘게 다녔다면 뭐 여기서 뭔가 맞는 점을 찾았다는 건데 그게 뭘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아마 뭐 노력한 만큼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HR에 좀 관심이 생겨서일 수도 있고요. 뭐 앞서서 채용 플랫폼 회사에서 일했던 것도 조금 다시 떠오르는 대목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3년 넘게 일한 이후에 인하우스로 옮깁니다. 경영기획팀인데 아마 HR이겠죠? 네, 그렇네요. 채용과 온오프보딩, 그리고 대관 업무 이런 쪽을 한 거 보니 네, 우선은 인하우스로 옮겼지만 HR팀으로 옮긴 거나 마찬가지네요. 하지만 오래 다니진 않았습니다. 이게 딱 1년 채우고 옮긴 거 보니까 아마 잘 맞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직무가 잘 안 맞았다면 HR이나 다른 쪽으로 옮겼을 텐데 다음 회사를 보니까 채용팀이죠. 그 PPL팀이죠.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HR 분야 안에서 다른 쪽으로 옮겼네요. 그리고 이번에 옮길 때 보니까 공백 없이 바로 스타트업으로 옮겼어요. 뭐, 이 회사는 펀드레이징도 수백억 대 올렸었던 되게 핫한 스타트업이거든요. 거의 여기서도 한 3년 가까이 있었어요. 이제는 뭐, 완전히 뭐, 채용이 아니라, 뭐, PPL팀인 거 보면은, 뭐 구성원 만족도와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한번 볼까요? 보니까, 퇴사 면담, 조직 문화, 인사 운영, 대관, 파견, HRS. 거의 모든 일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정보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회사가 거의 전 직원의 한 70% 정도를 내보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 회사에서 왜 퇴사하셨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업무들은 뭐 HR의 거의 전반이네요. 퇴사한 지 3개월째 지원하셨습니다. 이력서를 제가 받은 게 9월이었거든요. 이걸 연결해 보면 우선 지금 이 HRBP 역할을 원하는 분은 어떻게 온 건지 한번 거칠게 상상을 해보면 아마 인턴십을 하면서 HR 영역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겁니다. 이게 채용 관련한 업종이었으니 아마 채용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업종이 하나로 헤드헌팅을 택했을 수 있어요. 아니라면 전혀 다른 분야다 보니 제너럴한 HR 잡을 잡기는 어려웠고 그나마 좀 영업적인 성향이 있는 헤드헌팅이 가장 허들이 낮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력들이 헤드헌팅으로 돌아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채용 쪽으로 계속 돌아가지도 않았죠. 그러다 보니 아마 지금 상상하기로는 헤드헌팅은 잘 맞는 업은 아니었나 보네요. 3년을 버틴 거는 좀 신기하긴 해요. 학습한다는 생각으로 아마 버텼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요. 근데 어쨌든 이 대목에서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목표를 위해 좀 버티는 힘이 상당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후에 고심해서 제너럴 HR 직무로 옮기긴 했지만 아마 만족스러운 자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1년 만에 이직을 한 걸 보니까요. 업무 세부 아까 전에도 봤지만 뭐 HR 업무도 있는데 좀 아주 기계적인 행정 작업들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것들. 혹은 중소기업 특성상 그 기업 문화가 잘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직한 팀의 이름이라든지 주요 직무로 적어놓은 것들을 봤을 때 좀 더 소프트한 조직 문화 그리고 뭐 급여 보상이나 노무 업무보다는 좀 더 이것도 소프트한 쪽이죠. 이런 업무들이 좀 더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자유롭고 도전적인 스타트업의 PP팀으로 옮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왜 이 시점에서 이직을 고민했을까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가 희망퇴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업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었고, 저 시점에서 나온 거면은 아마 퇴사를 다 정리하고 나왔던 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제가 상상해 본 가설을 봤을 때는 상당히 버티는 힘이 좋고 회알리는 하는 성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힘든 상황에서 버틸 정도로 내적으로 단단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전적인 환경 추구하는 편인 것 같고 사람과 대화하며 공감하는 일 선호할 것 같다라는 정도의 것들이 가설로서 생기네요. 이직도 공백이 없는 걸 보면 보통 상당히 고민한 후에 결정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보통 이직에 공백이 좀 있거나 한 경우는 보통 퇴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퇴사하고 나서 다시 이직할 곳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때문에 어쩌면 퇴사 결심이 들었을 때 이거 누구와 얘기하기보다는 조용히 준비하고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소통하는 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선 정리하면 커리어 전체를 돌아봤을 때 직무지향점을 기반으로 이직해야 한다는 점도 보이고요. 목표가 있다면 현재의 힘든 버틸 수 있다라는 것, 도전적인 환경을 추구한다는 것, 이런 측면 봤을 때 가치관 측면에서 저희랑 잘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했는데요. 사실 생각들을 되게 너저분하게 좀 늘어놨었죠. 우선은 이력서를 보면서 제가 스토리를 그려볼 만한 재료들을 쭉 한번 모아본 거고요. 이 가설들을 기반으로 좀 이 가설의 핵심을 요약해보면, 이분은 어쨌든 나에게 맞는 일을 계속 찾아가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직무 중심으로 나한테 맞는 곳들을 계속 찾아가셨던 것 같고, 도전적인 환경을 찾는다는 점도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그의 중요 가치를 보여주는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가치 우선순위는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뭐 8년 동안 3번의 이직을 했지만 그 이직의 과정에서 저 두 가지 설명되지 않는 점들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가치가 우리와 맞는가에 대해서도 판단을 좀 해봐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우선순위는 뭔가? 이것도 알아야 하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우선순위 알아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내 이력서 이렇게 돌아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아주 간단하게 가치관을 분류하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가치관 관련한 이론들 혹은 논문들, 기법들, 검사들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이론은 슈바르츠의 보편적 가치 이론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가치관 관련된 심리 검사들에서 활용하는 이론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걸 심리 검사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이 논문을 보면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심플합니다. 그냥 사람의 가치관은 한 10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10가지 질문에 순서대로 답해보면 돼요. 이 가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뭘까? 라는 것, 뭐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내가 다른 걸 좀 제쳐두고 몰입하게 만드는 그 이유들이 어디에서 오는가인 것 같거든요. 이걸 보통은 이렇게 10가지 가치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뭐 권력, 뭐 성취, 쾌락, 자극, 자기주도, 보편주의, 박애, 전통, 수능, 뭐 안전, 뭐 이렇게 10가지로 분류해 놓는데요. 이거 검사도 되게 쉬워요. 저한테 가장 잘 맞는 것 같은, 저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7점으로 두고 가장 안 중요한 것 같은 가치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마이너스 1점을 두고 그 사이에 0점 2개, 그 외에는 겹치는 숫자 없이 순서대로 쭉 숫자를 적어 나가면 됩니다. 뭐 제한 시간도 없고요. 그냥 깊이 고민해보고 정말 맞는 것 같은
순서를 정하면 돼요. 근데 저기 있는 단어들이나 내용들이 조금 바이어스를 만들 수 있어서 그냥 좀 더 쉬운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권력, 첫 번째 얘기하는 권력 기반의 인간은 보통 사람들이 내 말을 좀 더 잘 들어주고 중요하게 여겨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좀 더 영향력에 포커스하는 사람들이죠. 뭐 권력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위험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가지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좀 더 키우고 싶다라는 욕구를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성취 자체가 크고 멋질 것 같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들이 보통 성취 기반의 인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쾌락 중심이라고 한다면 형 재미없으면 왜 하냐? 힘든 와중에도 재미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방향성이죠. 자극 같은 경우에는 이게 꽤 흥미롭다면 큰 성과가 딱히 기대되지 않아도 재밌다면 좀 더 자극적이다면 좀 더 새롭다면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종류의 사람들이 보통 자극 기반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기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성취가 크던 작던 재미가 있던 없던 다 상관없어요. 참견받지 않고 내가 결정한 거는 즐겁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 있죠. 보편주의라는 건 단어가 저렇지만 결국 전 일종의 정의감이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남의 일이나 사회문제, 정치 같은 좀 나를 벗어난 주제들에 대해서 주장하고 요구하는 종류의 사람들이죠. 보통 정치나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다면 보편주의적인 가치를 높게 치고 있는 분일 수 있습니다. 박애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좋은 문장인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혹은 인간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시는 상황들이 보통 박애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요. 전통, 원래 그런 거 하던 대로 하자. 수능, 문제를 만들진 말자. 큰 소리 안 나는 방향으로 해결하자. 그리고 안전, 항상 최악을 생각하는 스타일. 망하면 어떡하지를 고민하는 스타일.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점수를 한번 매겨봅니다. 7점, 저는 자극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점. 저 전통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그냥 순서를 매기면 돼요. 뭔가 되게 트리키한 것도 없고 뭔가 내가 이 설문의 구조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고 검사 오염이 있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순서대로 적으면 돼요. 이걸 이 표 위에 올려놓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긴 점수대로 이 위에 올려놔 보자면 저는 이래요. 자극과 새로움, 자기주도, 성취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상위 점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통, 수능, 수용, 안전 이런 것들 전 되게 낮았거든요. 그 옆에 이렇게 사분면으로 보면은 진보적, 자기중심, 보수적, 환경중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저는 완연히 좌측에 있는 가치들을 높게 치고 우측에 있는 가치들을 낮게 치는 사람입니다. 저희 리더 그룹도 한번 봤었어요. 저희 리더 그룹 2019년에 저희 리더 그룹 현황을 이름을 좀 가리고 점수를 보자면 이랬습니다. 되게 비슷하죠? 비슷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은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간 사람들이에요. 지금 없어요.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 사람이 지금 다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름이 끼치도록 비슷하죠. 한 명이 좀 특이하긴 한데요. 저희 리더 그룹의 평균치를 구해서 분포도를 그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저희 리더 그룹들도 되게 좌측 주도의 사람들이에요. 진보적이고 변화를 지향하고 개인적인 가치를 좀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건 아마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이라면 비슷할 거예요. 보통은 자기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영리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개인적인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은 별로 없으시겠죠. 때문에 우하단은 별로 높은 점수가 나올 리가 없어요. 뭐 위에 있는 진보적이냐, 뭐 혹은 나를 벗어난 것들, 환경 중심의 무언가를 좀 더 추구하느냐는 사람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전 최소한 하단만큼은 좌측에 아마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쏠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직한 사람들을 좀 볼게요. 저희 이직한 그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여기 다 리더 그룹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파란색으로 네모쳐준 첫 번째 이직 케이스들. 이분들은 그래도 가치관 프로파일은 상당히 잘 맞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두 분은 각자의 문제로 이직을 하십니다. 뭐 위에 있는 분은 자신의 전문성을 좀 더 살리고 싶으셔서 직무 심화하는 쪽으로 이직을 하신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은 직무 전환을 하시기 위해 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HR 쪽으로 새롭게 진입을 하셨고요. 두 번째 케이스 분들은 너무나도 가치관 자체도 많이 다른 분들이고요. 이직을 하시는 과정도 나이스하진 않았어요. 대부분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이직을 하셨고, 첫 번째 분은 다른 리더 그룹과 마찰이 있어서 결국은 싸우다가 퇴직을 하시게 되셨고, 후자는 업무상의 의사결정이 전혀 맞질 않아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앞에 있는 5분 남아 계신 분들은 모두 주니어로 들어와서 성장하신 케이스고요. 지금 파란색으로 네모쳐둔 두 분은 모두 경력직 전문가로 합류해서 일하신 케이스입니다. 물론 경력직이라고 해서 가치관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채용 과정을 상상해 보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알 수 있죠. 경력직 분들은 이력서에 적혀 있는 게 너무나도 많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보통 보면서 뽑다 보니 사실 핏이라든지 가치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지는 않겠으나 덜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주니어로 입사하는 경우는 갖고 있는 경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다양한 방식으로 캐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가치관이 어느 정도 맞는 사람을 뽑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저희의 리더 그룹은 이런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 영상에서 이력서 보여드린 이분은 어떨까요? 좀 리캡을 해보자면 자신한테 맞는 일을 좀 찾아가는 스타일이셨죠. 헤드헌팅에서 3년 정도를 버티시면서 다음 이직을 위해서 HR을 학습하기 위해서 버텼죠. 두 번째로 꽤 도전적인 환경도 크게 개의치 않는 편입니다. 되게 안정적인 중소기업에서는 1년 남짓 일했고요. 오히려 다사다난한 스타트업에서 3년 넘게 일을 했죠. 그러다 보니 뭔가 안정적인 거를 그렇게 막 찾는 편은 아닌 것 같다. 보면 저는 이런 프로파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뭐 안전 쪽이 좀 낮은 점수가 나온다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우선은 이 가치관 프로파일은 저랑 거의 유사하게 맞는 것 같거든요. 뭐 물론 제가 이력서를 검토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문장으로 정의해 가면서 저 프로파일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매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쭉쭉쭉쭉 내용들을 보면서 스토리를 한번 구성해보고 이러면 우리 리더 그룹이랑 맞을 것 같은데 가치관 프로파일을 머릿속에서 한번 돌려보고 바로 면접 보자 말자를 결정하죠. 근데 어쨌든 순서대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고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저는 보통 가치관과 다양성을 함께 검토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하나 또 남았잖아요. 이 유연성, 특히 경력직들을 뽑을 때 많이 문제가 되는 유연성과 관련된 내용들. 요거는 면접과 케이스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어떤 원칙이나 방식, 구조가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학습한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 직무특성별 주의사항. 앞서 영상에서 이 세 번째 유연성, 면접과 케이스를 통해 뷰포인트 검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경력직들을 뽑을 때는 이 유연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가진 경력과 역량과 그다음에 그 수준이 대단하더라도 사실 그걸 이 회사에 맞게 발휘해주지 않으면은 오히려 훨씬 더 큰 역효과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주장이 잘못됐는데 그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 잘못된 주장을 디펜스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학습한 몇 가지 유연성을 검증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케이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CFO 채용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CFO를 거의 단기간 2, 3년에 걸쳐서 한 4번 정도를 바꿨는데요. 요걸 통해서 학습하게 된 점들이 우선 있는 것 같아요. 사례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인원이 한 50명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재무적인 측면에서 좀 더 수준 있는 사람이 와서 맞춰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만 해도 오프라인 강의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제를 하는 대로 저희가 바로 매출로 인식할 수가 없었거든요. 당연히 수업이 다 진행되고 나서 그러면 그 진행한 것에 따라서 일할로 매출을 인식하고 비용을 인식해야 되는 뭐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겼었어요. 교육업이다 보니까 생기는 뭐 과세 면세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이런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재무 전문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사람을 뽑을 땐 외국계 회사 출신, 재무팀장 출신을 뽑았었어요. 그 회사도 뭐 교육업은 아니지만 저희와 비슷한 형태의 회사였고요. 이분은 앞서서 회계사 경험도 있으셔서 사실 특히 회계 기준 관련해서는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으실 거라고 착각했었어요. 그런데 이분 저희가 채용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같이 일을 했는데요. 6개월 동안 계속 참다가 못 참고선 결국 헤어지게 됐어요. 이거를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추측하고 싶진 않지만 우선 매우 보수적인 방식의 회계를 하시다 보니 사업부에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마다 회계팀이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선 회계사 출신 뽑으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보수적인 사람을 뽑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찾은 건 스타트업을 경험한 사람을 뽑아야지. 그리고 이왕이면 뭔가 이렇게 말로만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 직접 뛰는 플레인 코치 스타일을 좀 찾아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스타트업의 초기 성장 과정을 경험한 대형 스타트업의 재무 운영 팀장 출신을 찾게 됩니다. 이게 한 2017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너무나도 좋은 분, 너무나도 나이스한 분이 오셨거든요. 오히려 이 스타트업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고 일부 감수에 대한 리스크들은 감수하고 가실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좋은데? 라고 하면서 채용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시다가 부담감 때문에 한 2개월 만에 이탈하셨어요. 물론 저희가 이분이 도망갈 정도로 엉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동시에 엉망인 상황들은 모든 스타트업에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딱 2달 동안 이 업무를 빠르게 파악하시더니 바로 한 달째 되는 날에 저는 여기선 좀 힘들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바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는 좀 실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좀 신뢰할 수 있고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내린 결정 중에 매우 좋지 않은 결정, 지인을 데려왔어요. 이 지인 채용을 한번 해보다 보니 지인 채용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정말 여실하게 깨달았고요.
이후에 헤어지기까지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됐죠. 그리고 지금의 두 번째와 되게 유사한 프로파일이지만 좀 다른 성향의 스타트업 재무팀장 출신 분을 모셔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떠드는 과정에서 좀 학습한 점을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 이건 회계팀뿐만이 아니라 HR이나 다른 대부분의 운영 조직 혹은 지원 조직에 해당되는 점이에요. 리스크를 매니징 할 줄 아는 사람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리스크를 매니징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는 회피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회계법인의 감사팀이 있다면 당연히 리스크는 회피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매니징 할 만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감수하는 게 회계사의 역할이니까요. 하지만 스타트업에선 좀 다릅니다. 규모가 작고 속도로 규모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매니징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의 리스크인지를 잘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측정한 리스크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어 라는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내부적으로는 공격적인 회계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회색지대까지도 스트레치하는 종류의 회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아직 초반에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시도를 해보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고요. 반대로 검증이 돼서 사업화돼서 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면 기존에 우리가 매니징하고 있었던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지 감수하지 않을지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HR도 비슷합니다. 소규모 조직일 때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와 100명 이상일 때, 300명 이상일 때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리스크의 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스타트업으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저는 기능 조직, 운영 조직의 리더를 뽑을 때 가장 고심해서 보는 영역이 바로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할 줄 아느냐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례를 볼게요. 두 번째 사례는 서비스 기획팀의 사례입니다. 저희 서비스 기획팀은 3번에 걸쳐서 일종의 와이프아웃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기획팀이 생겼다가 모든 팀이 다 사라졌었고요. 그리고 다시 새로 뽑은 두 번째 기획팀이 있었고, 이 팀은 올해 상반기에 다시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비스 기획팀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서비스 기획은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였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봤던 회계는 저도 공부를 했었고, 그래도 개략적으로 직접 돌려보면서 어떤 건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서비스 기획, 저는 제대로 경험해 본 적 없고, 좋은 기획자와 좋지 않은 기획자를 구분하는 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과정에서 사람을 뽑는 것, 어떻게 뽑아야 하나, 여기에 되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공부해서 알아서 뽑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거였다면 사실 이렇게 뽑지 않았겠죠?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야들, 그리고 전문성이 없으면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분야들, 어떻게 뽑아야 되냐? 제가 학습한 점 우선은 눈높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잘하는 기획자는 어떻게 만들어지지? 어떻게 확인하지? 알려면 우선은 전 30명 넘게 만나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2번의 실패를 경험할 때에는 그 정도까지 노력할 생각을 해보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제가 3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 사람들 중에서 역량 있는 사람과 떨어지는 사람들을 스스로 분류해보고 나니 나의 눈높이가 형성이 되고 내가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이건 그냥 노력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이
관점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기획팀을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제가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서 굴려오던 연 200억짜리 매출이 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이 만든 워드프레스에서 굴러가고 있는 사이트를 개편해내는 거였어요. 이때는 개편의 방향이 아주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냥 똑같이 구성화돼 뒤에 결제, 회원 부문이 문제없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였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아래 정리해놨지만 답이 정해져 있는 서비스거든요. 답이 정해져 있는 서비스를 굴러가게 만드는 일이에요.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 기존 서비스들이 다 구축이 되고 나서 이제 B2B 서비스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B2C 향의 새로운 관리형 서비스를 만들게 되고 하다 보니 이 기획팀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속도도 너무 느리고 사업부에서 여러 가지 방식의 불만들이 속출하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느리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대요. 다 안 된다는데요. 처음에는 저는 개발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팀의 문제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우리 기획팀에 역량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실상을 보면 기획자가 다 같은 기획자는 아니니까요. 저는 저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는 기획자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서비스를 기획하는 기획자가 있거든요. 커머스 분야의 기획자는 아주 전형적인 답이 정해져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는 기획자입니다. 고객이 정해져 있죠? 회계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제가 됐을 때 그 결제 데이터들이 어떤 방식으로 적재되어야 하는가도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이런 커머스 분야의 백엔드를 기획하는 기획자들은 어떤 상상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외를 없애는 기획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B2C 기반의 고객을 상대로 한 앱 서비스를 기획하는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심지어 그 기능을 요구하는 사업부서조차도 그 기능이 올바른 답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고객이 써보지 않은 이상이야 그게 답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서비스를 기획하는 기획자들은 앞서서 커머스 기획자들과 달리 꼼꼼한 기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빠르게 핵심을 만들어내는 기획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기획자인 거죠. 인바운드 콜센터와 아웃바운드 콜센터가 같은 콜센터지만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요. 결국 이 포인트도 다시 회고를 해보면 첫 번째, 전문성 없는 분야라고 해서 그냥 다 놔버리면 안 된다. 만나보다 보면 눈높이가 형성이 되고 또 그들을 나름대로 분류해보려고 노력해보면 전혀 다른 종류의 업무가 하나의 직무로 묶여있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번 클립은 되게 짧은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유연성, 그가 가진 역량과 경험을 이 회사에 맞춰서 풀어낼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방식은 결국 이 회사에 필요한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전에 검증해내는 데 있고요. 저는 그거를 지원부서들, 특히 운영조직 지원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측정하고 매니징할 줄 아는가. 두 번째로 개발, 기획, 운영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라 아예 알아볼 수 없는 영역들 같은 경우는 우선 많이 만나봐서 눈높이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카테고라이징하지 않으면 그냥 이름에 속을 수 있다는 점 정도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지원자의 입사 판단 기준, 브랜딩, 포지셔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이 채용 입사 구조에서 저 빨간색 부분, 채용 판단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두 번째, 이번에는 채용 공고 어떻게 쓸지, 사람들을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이 회사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들어오게 만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답이 없어요. 저도 답이 없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구조,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사례, 다양한 사례들 통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채용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이 채용을 한다. 특히 스타트업, 막 시작한 스타트업이 처음 채용을 연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채용 공고입니다. 채용 공고 보통은 채용 포털에 많이 올리시죠? 채용 공고를 영어로 하면은 사실 job description이거든요. 이 말은 직무 명세서죠, 일종의. 그 말은 저희 직무 조건을 나열해 놓은 문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채용 포털 가보면은 채용 공고가 다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영역들을 다 채우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급여는 얼마인지, 위치는 어딘지, 업종은 무엇인지 등등등 어떤 정해진 조건들을 잘 나열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을 나열한 문서잖아요. 그런데 스타트업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조그마한 조직,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자본으로 시장에 있는 기존 업체들을 이겨야 되는 회사잖아요. 그러려면은 맨파워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조건으로 대기업이 이길 수 있을까요? 대기업은 보통 보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가장 많은 월급을 주고요.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럼 사실 스타트업이 이 시장 1위 사업자들을 이기려면 사실 모든 영역에서 이길 수는 없죠. 아주 작은 영역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만들어야 그나마 이길 수 있는데요. 이 압도적인 우위란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보통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똑똑하고 어마어마한 실행력, 그리고 매우 높은 효율성을 바탕으로 아주 작은 영역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만들어서 보통은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장하잖아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거든요. 자본의 문제가 되면 아예 그냥 넘을 수 없는 벽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이게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어떤 크랙을 만들고 균열을 만들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사실 좋은 사람은 너무나도 필수적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은 모든 조건에 있어서 다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스타트업이 사람을 뽑는데 채용 공고로 승부한다? 이건 대기업과 조건으로 경쟁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무조건 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채용 브랜딩 포지셔닝이에요. 이걸 그냥 날 것으로 얘기하면 우리 회사는 되게 불안정하고 언제 망할지 모르고 급여도 적고 일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원할 만한 이유가 좀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채용 브랜딩의 핵심이죠. 요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챕터의 이름을 트레이드 오프 만들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기라고 지었어요. 앞서 설명한 대기업의 예시 중에 가장 큰 대기업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채용 페이지가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 중심의 혁신을 창조하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대요. 되게 멋있죠? 1969년부터 뭔가 불가능한 것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엄청나게 큰 뜻을 가지고 시작했대요. 여기 보니까 이 회사는 뭐 사람 중심의 경험, 되게 진취적인 혁신, 되게 도전적이기 위한 어떤 낙관주의도 있다고 하고요. 되게 진실하고 투명하다고 합니다. 사회에도 기여하고 있어요. 사실 다 좋은 얘기죠. 대기업은 좋은 얘기만 해도 팔립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연봉도 많이 받고 정말 좋은 사람 많이 모여 있고
책에도 잘 갖춰져 있으니까요. 스타트업은 어떨까요? 제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2년에 걸쳐서 스타트업 씬에 있었던 다양한 채용 공고들을 계속 봐왔는데요. 가장 성공적이었던 메시지들 딱 3개만 뽑아봤어요. 뭐 아마 모두 다 알고 계신 이미지들일 거예요. 일부는 뭐 굳이 이런 것까지, 뭐 지금은 거의 밈처럼 돼버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너 내 동료가 되라, 막 그 원피스 공고 한창 유행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웃음거리가 됐지만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되게 신선하고 재밌는 공고였어요. 되게 의리 있고 소수가 똘똘 뭉쳐서 불가능한 일들을 해낼 것만 같고요. 토스가 초기에 저 세클턴경에 남극 원정대 모집하는 글을 올리면서 채용을 시작했었죠. 이거 구인 공고인데요. 남극 원정대 구인 공고인데요. 위험한 여정, 임금도 적고요. 매우 춥고 몇 개월 동안은 완전한 어둠에서 생활해야 된대요. 매일매일 죽을 위기를 겪어야 되고요. 무사하게 귀환할지도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성공했을 때 여전히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명예와 인정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합니다. 세 번째는 셰릴 샌버거가 얘기했던 로켓에 올라타라는 공고였어요. 이제 구글의 에릭 슈미츠랑 채용 단계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담았는데요. 로켓에 올라타세요. 회사가 빠르게 성장할 땐 어쨌든 커리어는 알아서 성장하니까 성장하는 회사에 그냥 먼저 올라타는 게 중요하다. 시트는 가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이 3가지 모두 사실 이제는 막 어떻게 보면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여전히 뭐 괜찮다는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식상해졌지만 한때는 매우 흥행했던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이 공고들이 흥행했던 점들을 되돌아보면 시사하는 바는 되게 명확해요. 첫 번째로 트레이드 오프가 항상 있어요. 뭔가가 없는데 대신에 뭔가가 있어요. 빈털터리에 위험만 기다리고 있죠. 왜냐하면 해적선을 타고 해적들이랑 바다에서 막 싸우고 다니니까요. 하지만 단 하나뿐인 해적왕의 보물을 찾겠다라는 높은 목표, 그리고 매우 의리 있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매우 혹독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고요. 성공해도 가난하겠지만 성공하면 어쨌든 큰 사회적인 보상이 있대요. 책에 없고요. 엉망인 조직에다 보상도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성장하는 회사에 커리어를 업혀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어차피 알게 될 약점은 그냥 미리 드러냅니다. 이왕이면 과감하게 드러내죠. 루피 옷만 봐도 과감합니다. 저렇게 되면 진짜 쟤랑 같이 다니면 쫄쫄 굶으면서 다니겠구나. 뭐 여기 공고 그냥 내용 자체가 다 안 좋은 점만 적어놨죠. 에릭 슈미츠가 아주 세련되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많은 충격이 있을 거다. 그 사이에서 조직이 빠르게 성장하는 그 안에서 체계도 없고 엉망일 거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생기겠으나 어쨌든 성장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죠. 세 번째로는 누군가에겐 최악이지만 누군가에겐 최고라는 점입니다. 그 루피 공고에서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키워드만 한번 정리해봤어요. 해적이에요. 우선은 대낮에 나 해적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다닐 수는 없죠. 빈털터리입니다. 가진 거 없고요. 매우 무모합니다. 항상 목숨을 걸어요. 모험을 계속해야 되죠. 물론 의리가 있어요. 되게 도박적인 결정들을 많이 하고요. 하지만 신념에 가득 차서 행동합니다. 저를 그대로 미러링해서 반대로 보면 해군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매우 신중한 선택들을 하고요. 안전합니다. 냉정한 결정을 내리고요. 이익이 보장되어 있는 데만 베팅해요. 베팅이 아니죠. 그리고 신념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반대쪽이 훨씬 더 좋은 직장일 수도 있어요. 가치 맵을 한번 볼까요? 보면
되게 성취 중심, 즐거움, 그리고 자극과 새로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하지만 사실 권력을 갖기 어렵죠. 파워가 생기기 어렵고요. 안전하지 않아요. 당연히 전통적이거나 남들이 말하는 대로 순응하는 방식의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세클턴경의 공고 볼까요? 매우 위험하고요. 경제적 성공과는 뭐가 돼도 무관해요. 명예, 사회적인 성공은 있을 수 있고요. 아주 희소한 경험이 될 겁니다. 반대로 돌려보면 매우 안전한 직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일들이 있죠. 물론 내가 유명해지진 않아요. 내 회사가 유명해질 수는 있어도. 그리고 막 엄청나게 특별한 경험은 아닐 수 있어요. 흔한 경험일 수 있죠. 이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가치들을 보면 더 아래쪽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가치 맵으로 한번 볼까요? 좀 다른 종류의 성취를 추구합니다. 아까 전에 봤던 반대편 아래에 있는 가치는 금전적인 성취를 얘기하죠. 하지만 세클턴경의 공고는 전 사회적인 성취를 얘기하고요. 뭔가 계속 새로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매우 힘들겠으나. 그 반대를 보면은 경제적인 성취, 안전하고 있는 대로 따라가면 되고요. 심지어 잘 되면은 되게 높은 지위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에릭 슈미츠의 얘기를 볼까요? 커리어 설계 따위 고려하지 않아요. 회사 내에 체계 따위 없어요. 변동성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리고 성취 중심이고요. 과정 신경 쓰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리고 다만 성장하는 조직이에요. 반대를 돌려볼까요? 되게 커리어가 잘 설계돼 있어요. 회사 안에서 트랙을 타면 됩니다.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조직이에요. 나는 기능적으로 잘 하면은 그 조직은 그냥 잘 돌아가요. 내 일만 잘하면 돼요. 변동성 리스크 낮죠. 이 회사가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과업 중심. 앞서서 체계가 갖춰진 조직은 그 사람 개개인한테 성취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일, 주어진 기능을 잘 수행해내길 기대하죠. 그리고 성장하는 조직이 아닌데 괜찮은 조직이라면 정체하는 조직이겠죠. 근데 뭐 정체하는 조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시장 1위 사업자라면 정체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성취나 영향력 중심의 조직과 그 반대에 있는 조직, 안전하고 정돈적이고 수능 수용적인 조직,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죠. 보면은 사실 스타트업들은 다 비슷해요. 성취와 변화를 지향하고요. 안전, 전통, 수능 수용을 깊이 합니다. 대략 이런 밸류 프로파일을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다 이런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다른 산업의 예를 한번 볼까요? 이런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조직도 있습니다. 되게 새로움을 추구하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어떤 보편적인 정의를 추구합니다.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박애와 인본주의에 기반하고 있죠. 그런데 뭐 이 조직도 사실 재밌게도 이 조직은 뭔가 그 개인적인 성취라든지 권력, 재미 뭐 이런 걸 추구하진 않아요.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들 보통 배격하죠. 이 회사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 프로파일을 가지고 만들어 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하면 돈을 잘 벌거나 높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후손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든 사람들로 우리가 기억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단체일까요? 이거는 저는 환경단체 프로파일 그대로 가져다 써봤거든요. 환경운동하는 단체들은 대략 이런 종류의 가치 프로포지션을 가져갈 겁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볼까요? 스타트업과 완전 정반대죠. 뭐 어떤 자기주도,
아니에요. 시키는 거 해야 돼요. 자극 새로운 거 없을 거예요. 계속 같은 일 할 거예요. 재미?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조직한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 개인의 성취로 돌아오진 않을 겁니다. 조직의 성취가 되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큰 권력, 더 큰 영향력을 가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이 조직은 아주 사회 보편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조직이고요. 인본주의에 기반한 조직이에요. 전통을 지키려고 하고요. 수능 수용하려고 하고요. 안전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마도 평생 동안 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런 조직에서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합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합니다. 매우 느리지만 꾸준하게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이거 어떤 조직일까요? 이거 공무원 조직이거든요. 때문에 모든 조직들이 아까 전에 스타트업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성취라든지 어떤 자극 혹은 즐거움 이런 개인적인 가치들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조직들도 많아요. 스타트업은 성취 중심의 조직이다 보니까 저런 가치 프로파일을 가져가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런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의 양면성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삼성전자 정도 되면은 막 있는 그대로 다 솔직하게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좋은 것만 얘기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조건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죠. 줄 수 있는 거 많지 않은데 심지어 안 좋은 점들도 많아요. 이런 조직이 살아남는 법은 좋은 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안 좋은 점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을 오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채용 비용이 진짜 크거든요. 한 번 채용했는데 잘못 뽑아서 내보내는 비용 너무나도 커요. 대기업들은 상관없을 수 있어요. 어쨌든 체계가 있고 그 체계 안에서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잘 안 맞는 사람들도 그 체계 안에서 어떻게 저떻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꽤 많은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 보상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은 주저리주저리 욕을 해가면서 따라가죠. 하지만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아요.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오면 5만 가지 불만을 쏟아내고 조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비용까지 그리고 그를 내보내야 하는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죠. 때문에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오지 않도록 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와야 할 사람들이 우리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양극단으로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채용 판단을 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입사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흥행성도 같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희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저희 채용 페이지 제일 먼저 가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모두에게 좋은 회사가 아니라고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가치를 먼저 얘기하죠. 안정감 있는 루틴 그런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세분화된 체계 없을 거예요. 편안한 업무 강도 없어요. 저 지금 강의 촬영하고 있는데 이거 저녁 8시, 9시, 10시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시에 누군가에겐 최고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도전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래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감 있는 루틴도 없고 세분화된 체계도 없고 하다 보니 이렇게 도전하고 일부는 성공하고 실패하는 시행착오들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게 누군가에겐 기회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겐 낭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요. 치열하게 학습하고 빠르게 실행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 저게 좋은 것일까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는 좋은 체계를 갖춰서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는 게 훨씬 더 유효하겠죠. 어찌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이 바뀌어도 잘 돌아가는 회사가 되는 게 최종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스타트업,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문장이 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체계로 돌아갈 순 없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직 대신 사람이 빠르게 성장하는 조직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모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한때 1차 면접 통과자들에게 이 40페이지 정도 되는 직무 설명서를 제공했었어요. 이 설명서의 의도도 똑같습니다.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오지 않도록, 그리고 와야 할 사람이 우리를 놓치지 않도록. 왜냐하면 30분 남짓 되는 면접 시간 통해서, 그리고 서류 검토 시간 5분 통해서 제가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것보다 이 사람한테 40페이지짜리 이 회사에 대한 설명을 쥐어주고 알아서 2시간, 3시간 고민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저희 콘텐츠 기획자에 대한 직무설명 문서입니다. 1차 면접을 통과하고 나면 이 문서를 보내주셨어요. 목차를 보면 그로스, 페인 포인트, 워크 라이프, 백그라운드라고 하고 있는데, 그로스는 결국 보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월급 많이 못 주니까요. 하지만 빠른 성장 줄 수 있어. 얼마나 빠른 성장인데? 에 대한 이야기죠. 페인 포인트, 안 좋은 점입니다. 여기 오면 무조건 이런 어려움은 겪게 돼. 워크 라이프, 어떻게 일하는지, 일하는 문화. 여기는 데일리 라이프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와 있어? 를 보여주죠. 그로스 페이지 중에 일부인데요. 이거 말고 연봉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우선 그건 차치하고, 승진 관련한 통계들. 저희 매니저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제일 낮은 직급이거든요. 일반 사원으로 입사한 컨텐츠 기획자는 18개월 안에 시니어 매니저로 승진했다. 보통 대리급으로 승진하는데 한 18개월 정도 걸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8개월보다 더 오래 걸리면은 언더퍼포밍 하는 거고요. 18개월보다 빠르다면 내가 꽤 일을 잘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회사에 와서 나를 증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18개월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니어에서 프로는 같은 직무를 가진 사람을 리딩할 수 있는 한 2~3명 정도의 인턴 혹은 주니어 매니저를 리딩할 수 있는 직급인데요. 이렇게 리더 포지션, 어떻게 보면은 신임 팀장이죠. 신임 팀장급이 된 모든 컨텐츠 기획자는 약 1년 이내의 시간이 걸렸대요. 그렇다면 내가 시니어가 됐는데 프로가 1년 이내에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언더퍼포밍 하는 거겠죠. 동시에 이 문서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 입사해서 대충 한 2년 6개월 정도 안에 팀장을 달 수 있겠구나. 그 정도의 경험을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각 직급별로 연봉이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 있는지도 설명을 했었는데 거기까지 보여드리기엔 좀 애매하니 말로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두 번째, 페인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날은 하루 동안 5개가 넘는 긴급 이슈를 처리하다가 계획했던 업무를 아무것도 못했던 적이 있대요. 아무래도 컨텐츠 기획자는 컨텐츠 담당자다 보니까 관련된 모든 이슈에 다 태깅되거든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하루가 잘 매니징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컨텐츠 기획자가 겪는 어려움들. 어두운 쪽에 있는 부분은 어려움이고요. 흰색 부분에 있는 부분은 그 어려움을 약간 정신승리하듯이 좋은 쪽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연사 관리 너무 힘듭니다. 연사 내 맘대로 컨트롤 되지 않거든요. 항상 펑크 내고요. 강의 자료 늦고요. 촬영 스케줄도 못 맞추고요. 항상 피곤하죠. 심지어 막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없어요. 갑자기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죠? 대신 이거에 대해서 좋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때 조직이 잘 핸들링 해줬어 라는 얘기를 해주고요. 지금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데 내가 재미가 없어도 어떻게든 공부를 해야지 기획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정신승리를 하자면 내 전공 분야 외에도 이렇게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일이 또 정해져 있지 않대요. 알아서 다 해야 된대요. 그리고 시키지 않아서 안 했는데 이거 왜 안 됐어요? 하고 물어봐요. 아주 피곤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걸 또 정신승리를 하자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로 풀어낼 수도 있죠. 이런 것들도 알려줍니다. 이 중에서 이 회사의 콘텐츠 기획자로 온 사람 중에서 콘텐츠 업계에서 일했던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15% 안쪽이에요. 이전 직장은 뭐였어요? 다 제각각이에요. 전공은요? 정말 다 제각각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전공 비율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문서는 이 직무에 좋지 않은 점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다 이야기해 주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병렬적으로 함께 보여줘요. 마치는 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힘들고 안 좋은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이런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메시지가 스타트업의 채용에는 가장 유효한 메시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런 밸류 프로포지션은 회사마다 다 각자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회사의 좋은 점으로 불릴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안 좋게 보여질 수 있는지, 혹은 안 좋게 보이는 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점으로 보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건 안 좋은 점으로서 먼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공고를 바꾸고 나서 서류 및 1차 면접 통과율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고가 지향하는 바는 결국 안 맞는 분은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져 있는 말은 하지만 맞는 분들은 제발 와주세요 라는 이야기죠. 일종의 친데레죠. 근데 채용은 이 방식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좋은 얘기를 해서는 대기업에 비해 차별화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회사만의 장점을 부각시킨다? 그게 장점으로 보여질까? 왜냐하면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면 알고 있는 단점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거는 채용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사와 맞지 않는 사람이 알아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 중에서 회사와 잘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감수하고 도전하도록 만드는 메시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점이 있어 라는 메시지 구조를 갖추고 이 앞 뒤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가, 우리 회사에 맞는 들어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잘 정의하는 것이 스타트업의 채용 브랜딩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용 파트의 마지막 세일즈 부분 설명드릴 텐데요. 사실 채용을 위한 세일즈 전부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흐름에 따라서 세일즈 측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그 단계별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앞서서 채용 판단 기준, 이력서는 어떻게 봐야 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볼 때는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에 대해 설명드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브랜드, 포지셔닝, 사실 채용 마케팅 브랜딩에 대해서 전부 설명드린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선 설명을 드렸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채용 단계에서의 세일즈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막 회사를 세운 시기, 공동 창업자 한두 명과 함께 이제 회사를 시작한 이 시기에 채용 공고 아무리 잘 써서 잘 올려도 사실 처음에는 사람 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냥 직접 대표가 뛰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일즈가 필요하죠. 근데 세일즈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디서 해야 되냐는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기도 하고 빤해요. 뭐 링크드인 찾아다닐 수도 있고 스타트업 커뮤니티 찾아다닐 수도 있고 혹은 산업별로 찾아다녀야 하는 부분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 F&B면 F&B에 맞는 것들이 있겠죠. 혹은 개발이면은 또 막 개발자 커뮤니티를 찾아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뭐 나의 학연, 지연 뭐 등등 끌어다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활용해야겠죠. 뭐 이 시기에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있습니다. 뭘 팔아야 될까요? 표들은 팔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IR을 하는 것도 파는 거고요. 채용 세일즈를 할 때도 이것도 파는 거고요. 또 고객한테 상품을 팔 때도 또 파는 거죠. 근데 팔 때마다 다 서로 다른 스토리로 다른 방식으로 팔아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 IR 하듯이 채용 세일즈도 하고요. 채용 세일즈 하듯이 상품도 팝니다.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인생관을 담아서 상품 페이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마치 IR 하듯이 앞으로의 이 회사의 성장 플랜과 재무 예측을 우리 잠재적인 지원자들한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채용을 할 때는 내가 뭘 팔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내 시기와 내 규모에 맞춰서 파는 것만 신경 써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시기인 것 같아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변수죠. 창업하신 분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른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속한 업의 특징, 혹은 나의 성향, 나의 백그라운드, 이 회사가 초기지만 혹은 뭐 중반이라면 등등, 혹은 지금 레이터 스테이지라면 뭐 분명 레이터 스테이지라면 이 강의를 보실 필요가 없겠으나 어쨌든 초반, 중반에 속해 계신 분들이라면 뭐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자기 것에 무엇을 갖다 팔아야 될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구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회사가 어떤 시기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를 바라보는 방식과 알고자 하는 바는 다릅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나눠서 볼까? 저는 회사가 지금 이 시기에 증명해야 되는 것에 따라서 나뉜다고 생각해요. 저는 크게 그냥 세 단계로 나눠서 보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증명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일종의 프로덕트 마켓 핏을 증명해야 되는 단계. 내가 만든 이 상품, 이 서비스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를 증명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뭔가 되게 큰 문제가 있고 멋진 솔루션이 있고 이걸 고객들이 사는 것 같아 정도를 막 발견한 상황이죠. 성취가 아직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에 대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희망찬 미래가 있는 단계입니다. 당연히 창업 초기 단계고 보통 시드부터 한 시리즈 A 단계, 뭐 조직 규모로 치면은 작게는 한 두세 명에서 많으면 한 수십 명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규모죠. 요 단계를 지나가고 나면 고객이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증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스케일러빌리티, 이걸 사는 사람이 꽤 많아 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앞서서 첫 번째 단계에서 꽤 멋진 솔루션이라는 거를 증명했는데 모두가 이제 의문을 갖죠. 이게 되게 멋지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의문을 갖죠. 이게 의미 있는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 의미 있는 규모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돈을 잃지 않을 수준까지 클 수 있을까라는 거죠. BEP까지 갈 수 있을까? 좀 더 날 것으로 말하면 망하지 않을 정도의 규모를 확보할 수 있을까? 정도의 단계예요. 이때는 이 회사의 보통은 가장 중요한 매트릭은 매출이죠. 매출 성장을 보여야 되는 단계예요. 회사에 따라서는 사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시기가 가장 괴로운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J커브를 그리는 아주 소수의 회사들에게 이 시기는 아주 행복한 단계죠.
이런 분들한테는 뭐 이런 내용 자체가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2단계에서 매우 괴로운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2단계에서 대표들도 좀 다양한 것들을 요구받기 시작해요. 이제는 제품에 대한 이해, 서비스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고객에게 우리를 알리기 위한 마케팅이나 유통 같은 다양한 영역들까지도 신경 써야 되는 단계가 되죠. 보통 시리즈 B에서 C 수준, 조직 규모로 치면 뭐 작게는 뭐 프로덕트 조직이면 뭐 10명 남짓, 뭐 막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해야 되거나 뭐 이런 피처들이 필요하다면 수백 명까지도 갈 수 있는 단계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 컴페티티브니스를 증명해야 되는 단계가 옵니다. 이 고객한테 꾸준하게 선택받을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 제품 스스로 이제 완성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완성도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다른 경쟁제 대체제 대비해서도 우월하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이미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 혁신은 이미 시장에 어떤 노멀로 자리를 잡았고 이제 다양한 후발주자들도 이미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이들 중에 몇몇은 꽤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줘야 되거든요. 2단계는 보통은 이익을 내고 있거나 혹은 BEP 정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투자하는 단계일 거예요. 2단계의 지상 목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거죠. 사실 세 번째 단계쯤 되셨으면은 이런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세 번째 단계쯤에 와 있는 것 같고요. 그 즈음에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건 첫 번째랑 두 번째 단계입니다. 창업 이후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잠재적인 지원자가 가치 있게 느끼는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막 창업했던 시기, 앞서서 설명했던 첫 번째 시기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성취가 지원자에겐 그렇게 큰 매력도로 다가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초기 단계의 회사에 지원하는 분들은 그냥 회사의 비전을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내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을까를 바라보며 지원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전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큰 시장, 큰 니즈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되게 큰 꿈 가지고 있나. 두 번째는 그 큰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작지만 매우 명확하고 가치 있는 문제를 정의하고 있는가. 그 말은 내가 지금 들어갔을 때 바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심플하게 정의되어 있나? 나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되나? 에 대한 이야기죠. 세 번째는 이 일이 나한테 되게 가치 있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치 있게 느껴지는 모습은 보통 레거시 플레이어들 혹은 경쟁사들 혹은 기존에 되게 커다란 이권을 가지고 있는 기존 레거시 기업들 대비해서 우리가 언더독으로서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들을 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성취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네 번째는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꽤 좋은 문화를 가진 역량 있는 팀 있나? 그 다음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모습이 보이나? 이 네 가지 정도를 보통 고려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는요. 2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되게 꿈과 비전과 확신에 가득 차 있다 보니 너무 하입되어 있는 설명을 할 때들이 많아요. 특히 앞서 채용 브랜딩에서 얘기했던 좋은 것만 얘기하는 상황에 와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단계야말로 앞서서 브랜딩 파트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친 듯이 좋아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극혐하는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특히 이 포지션, 이 시기야말로 그런 메시징을 하는 게 사실 마음이 편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반드시 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2단계에서 제가 100명, 200명 뽑을 거 아니거든요. 모두를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이 단계에서 나만큼 같이 온몸을 갈아 넣을 수 있는 소수 5명, 소수 10명만 찾아내면 되는 게임이거든요.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정말 냉정하리란 만큼 단점에 대해서는 솔직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는 몽상가에 가까울 정도로, 꿈은 누군가가 봤을 때는 제 헛소리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주 대비된 상반된 커뮤니케이션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결국 이 시기에 필요한 건 세 가지예요. 대의 명분이 있는 문제의식이요. 큰 대의 명분, 큰 시장, 큰 문제를 태클할 수 있는 작은 시작점. 그리고 두 번째, 기존에 뭔가 거대한 레거시 플레이어라든지 혹은 캐캐묵은 컬처 혹은 고정관념 혹은 집단 경향성을 뒤집을 수 있던 어떤 파괴적인 방향성. 그리고 세 번째는 초기 멤버로서 할 수 있는 게 아직 한참 남았어.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 혹은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초기 멤버로서 충분한 명예, 보상 가져갈 수 있어. 라는 기대감. 이 세 가지를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얘기할 때는 아주 냉정하게 여기에 왔을 때 겪게 될 어떻게 보면 아주 지저분하고 힘든 상황들도 같이 보여줘야겠죠. 두 번째 단계를 설명하기 전에 세 번째 단계 먼저 설명할게요. 이 단계는 사실 심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사실 학습하고 있는 영역이긴 한데요. 이 단계는 성취를 팔아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희의 꿈에 대해서 바잉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꿈에 내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꽤 이제는 보수적인 입장일 겁니다. 왜냐하면 꽤 많은 성취를 이미 이뤄냈기 때문이에요. 10배 더 큰 꿈을 팔거나 아니면은 지금의 성취를 기반으로 뭔가 다른 걸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단계에선 둘 다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성과를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보통 이런 스테이지에 있는 회사들, 어떤 회사들이 좋은 케이스일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토스라든지 이런 회사들 보면 배민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사람들한테는 이 스테이지에 와 있는 회사일 거예요. 이런 회사에 사람들이 왜 지원할까요? 첫 번째는 내가 이 회사를 다녔다는 것만으로도 우선 이 회사가 지금까지 해낸 그 히스토리를 통해 보여지는 혁신적인 이미지를 입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 역사를 이뤄내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조직에게 내가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생겼으니 체계도 생겼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다운 어떤 기회가 존재할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를 보고 굳이 대기업에 가도 되는 인재들이 이런 단계의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단계에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만 필요하냐? 그렇진 않아요. 첫 번째 시기에 필요했던 사람, 그리고 첫 번째 시기에서 우리가 뽑고자 했던 사람들도 이 단계에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의 리더가 될 사람들도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이 단계에서 이런 니즈가 있는 사람들도 필요해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될 때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좋은 팔로워들이 이 시기에는 많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 영역을 잘 공략해내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리하면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이 성취, 역사,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문화를 파는 것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스타트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창업자부터 시작해서 내 손으로 직접 여기까지 끌어올린 사람들과 조직에서 배우는 어떤 성장의 기회를 사는 거거든요. 이 첫 번째 시기에 오는 사람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시기에 오는 사람들은 누군가 사람에게, 조직에게 배울 거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만들고, 내가 성취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나 스스로 학습할 걸 생각하지 누군가가 나한테 가르쳐 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오는 사람은 그간의 히스토리와 이 조직이 만들어낸 것들을
학습하고 싶다라는 그 배움의 욕구, 그 배움을 통한 성장의 욕구 분명하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드 리스크 미드 리턴이죠. 체계가 안정이 있지만 또 스타트업스러운 성취와 보상도 가능할 거라는 기대. 이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계산이 있는 인재들이 이 시기에 오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쯤 오시면 고민하실 필요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단계죠. 저희도 이 두 번째 단계는 꽤 오랜 기간 겪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 기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기간의 가장 문제는 회사의 꿈을 팔기엔 너무 멀리 왔어요. 그리고 성취를 이야기하기엔 그 성취는 아직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 뭘 팔아야 되지 싶은 거죠. 꿈을 팔 수도 없고 성취를 팔 수도 없어요. 저는 이 시기가 가치의 최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시리즈 B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채용이 가장 힘듭니다. 아마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일 거예요. 회사 초기의 핫함을 잃었어요. 대중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 회사 안에서는 어떤 기대와 희망과 미래와 비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새로운 회사들은 시장에 나오고 어느 순간 우리 회사에 쏘아지던 스포트라이트는 다른 회사한테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 어마어마한 성취를 만들어내기엔 시간과 어떤 과정이 아직은 부족한 거죠. 이땐 팔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가치의 최저점에서. 저는 이 시기가 뭔가를 파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이 시기에 꽤 좋은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지금 중간관리자 레벨 혹은 지금 일종의 사업 리더급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시기에 입사한 사람들은 어떻게 입사했을까? 그냥 회고를 해보면 이들은 제가 뭔가를 팔아서 왔다기보다는 제가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좀 들어보고 그걸 제공하면서 이 회사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 회사의 비전이나 방향성 바행했을 수 있어요.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영진이라든지 리더 그룹에 대한 어떤 신뢰나 매력 혹은 핏 당연히 고려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어떤 입사에서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요. 이 시기에 다른 핫한 회사들, 더 많은 기여와 성취를 가져갈 수 있는 회사들, 혹은 이미 많이 이뤄놓은 것들이 있어서 체계와 시스템 하에서 내가 뭔가 학습하고 내 커리어를 더 엑셀러레이팅 시킬 수 있는 회사들이 아니라 이 애매한 시기에 이 회사에 올 만한 이유는 결국 그가 원하는 걸 내가 맞춰줬기 때문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앞서 얘기했던 것들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회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특히 이 시기에 채용 세일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뭐 해줄 수 있지? 내가 뭐 해줄 수 없지? 동시에 면접에서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건 넌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거 내가 해줄 수 있다, 없다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채용 마케팅 브랜딩은 솔직히 말해서 저 잘 모르겠어요. 이 단계에서는 앞서서 말했던 어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들을 양극화시켜서 되게 날카롭게 잘 팔아서 이슈화 시키는 것 이상의 것들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일즈의 영역에서는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전 이 시기에 꽤 많은 사람들을 세일즈를 통해서 뽑았어요. 제가 직접 찾아서 연락해서 만나기도 했고요. 혹은 되게 운 좋게 들어온 사람은 꼬시기 위해 되게 많이 노력했는데요. 그때 제가 줄 수 있는 카드들은 이 초반 스타트업이나 후반 스타트업처럼 명확하지 않아요. 때문에 그가 뭘 원하는지, 이 조직 안에서 내가 그 역할을 줄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런 일들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HR 매니저를 채용하게 되실 거예요. 인원으로 치면 한 20명 넘어가기 시작하면 급여 작업을 내가 계속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채용, 온보딩, 퇴사 등등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난 지금 사업에 힘써야 되는데 또 사람에 관련된 일들은 되게 감정 소모를 많이 시키죠. 그러다 보면 HR 담당자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첫 HR 담당자 뽑으실 때 보통 올라운더를 뽑으세요. HR 전반을 경험해본 노무, 급여, 뭐 채용, 뭐 혹은 그쵸, 이런 것들 다 해본 분을 뽑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한 분이 다 해야 되니까요. 근데 보통 여기서 문제가 좀 생깁니다. 사실 HR 업무를 HR이라는 한 단어로 퉁치는 건 꽤 좀 무책임한 일이거든요. HR 업무를 몇 가지로 좀 쪼개서 볼까요? 전문 분야로 보자면 뭐 노무 같은 경우엔 거의 법무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잠재적인 리스크를 확인하고 감수 가능한 수준 안에서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뭔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게 향후에 리스크로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때문에 노무를 기반으로 HR을 학습하기 시작한 분들, 노무를 시작으로 HR을 경험하기 시작한 분들은 되게 안전한 커뮤니케이션이 몸에 아주 착실하게 배워 계세요. 급여나 뭐 CMB 같은 역할들, 이건 사실 상당히 회계스러운 역할입니다. 돈을 다루는 일이고요. 실제로도 회계팀, 세무팀이랑 협업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꼼꼼하고 명확한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너무 하드한 영역만 얘기했는데요. 뭐 조직 문화를 볼까요? 조직 문화는 기획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치가 있는데 그 결과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활용할 거냐. 근데 이 방식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조직 문화는.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캠페인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요. 그러다 보니 조직 문화는 꽤 창의적인 기획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UX, UI 설계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이 캠페인이라든지 뭐 이런 행사 같은 것들의 기획과 설계를 해내야 되거든요. 당연히 뭐 비전 미션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지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앞서서 얘기한 거랑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채용 브랜딩 마케팅 볼까요? 이쪽은 매우 마케팅스러운 사람 필요합니다. 마케팅스럽다는 게 뭘까요? 되게 날카롭고 주목받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위험을 다소 감수하더라도 주목받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노무하는 사람 채용 브랜딩 시키면 절대 못하겠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학습시키려고 노력해봤지만 그것도 안 돼요. 마지막으로 뭐 리크루팅 볼까요? 리크루팅은 영업력이거든요. 세일즈맨이에요. 혹은 일종의 PR 매니저에 가깝죠. 우리 회사에 대한 일종의 어떤 팬심, 친화력, 그리고 고객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임기응변, 이런 파워 이형 인재가 훨씬 더 잘합니다. 지금 제가 노무, 급여 CMB, 그 다음에 조직 문화, 채용 브랜딩, 마케팅, 리크루팅 5개 얘기했는데요. 5개 다 다르거든요. 법무, 회계, 그 다음에 기획, 마케팅, 세일즈를 한 몸에 다 담을 수 있을까? 전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5개에 대해서 테크니컬하게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잘할 수는 없어요.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올라운더형 HR 인재를 뽑는 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선 테크니컬한 영역들을 먼저 대체하세요. 예를 들면 노무라든지 급여 같은 경우는 사실 뽑기도 쉽고 판단하기도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성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플러스 뭐 당연히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도 중요하겠으나 어쨌든 이 영역은 보통 HR 경력자를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HR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잘 뽑고 운영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급여 같은 경우, 노무 같은 경우 저는 일부는 회계팀에서 대행을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초반에는. 근데 다른 영역들은 저는 초반에는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맞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조직 문화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와 뭐 주니어 레벨이 같이 붙어서 프로젝트 그룹 형태로 진행을 한다든지, 뭐 혹은 리크루팅,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팀장급이나 대표가 직접 뛰어야 되고요. 뭐 채용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마케터 데리고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채용 브랜딩은 또 항상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일부 마케팅 인력들을 활용해서 이쪽 프로젝트를 하는 게 훨씬 더 잘 맞겠죠. 저는 HR이라는 게 꼭 반드시 HR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한 4, 50명 규모 되기 전까지는요. 물론 규모가 커지면 노무적인 리스크들이 생기고 대관 이슈들이 생기고요. 관리해야 되는 영역들, 그다음에 외부와 통일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영역들이 생깁니다. 그때는 HR 전담이 필요한데요. 그 전까지는 저는 최대한 기존 조직이 나눠서 수행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그건 그냥 돈 아까워서가 아니라요. 이 다양한 영역을 HR 매니저랑 한 사람한테 다 퉁쳐서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200~300명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시면은 이제 HR 분야의 시니어급 혹은 C레벨의 HR 담당자를 뽑고자 하는 니즈가 생기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졌고 채용, 뭐 브랜딩, 조직 문화 등등 이슈들이 다 하나하나가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감당하기에는 힘들어지거든요. 거의 상시 업무화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누군가 총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 당연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C레벨의 HR 담당 임원을 뽑으시는 것, 좋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걸 너무 과하게 일찍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앞서 제가 설명했던 어떤 유연성이 높은 인재, 뷰포인트를 나와 우리 회사에 맞춰서 다시 자기 전문성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HR이라는 영역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해소하고 싶다, 나의 고민을 덜어내고 싶다 라는 욕구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HR은 그게 어렵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이렇게 채용과 관련한 파트를 우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제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모로 되게 많이 반복한 것 같은데요. 뭐 이걸 다시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사람의 가치관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스타트업에 필요한 가치관을 가진 인재들, 어느 정도 경향성은 있겠으나 이 중에서도 우리 회사의 경영진과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뽑아야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않는 사태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브랜딩은 우리 회사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을 잘 정의하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건 이후에 얘기할 조직 문화와도 그냥 직결돼요. 세 번째,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소통할 것인가. 매력은 최대한 극대화하고 해줄 수 없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 이것만 잘하면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기대하는 결과값, 와야 할 사람들은 정말 신나서 오고, 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그냥 공고만 봤을 때부터 되게 진저를 치면서 여기는 내가 할 때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세일즈. 세일즈는 회사가 어디까지 증명해냈느냐에 따라서 팔아야 될 영역 다릅니다. 꿈을 팔 때는 확실하게 극단적으로 꿈만 파세요. 어차피 모두를 설득할 필요 없거든요. 설득할 수도 없어요. 소수의 5명, 10명만 설득할 생각으로 이 수십만, 수백만 명의 구직자들 사이에서 내 사람이 될 5명, 내 사람이 될 10명만 설득하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성취를 이룬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사실 뭐 제 조언 필요 없으실 거고요. 이 두 번째 단계, 꿈은 모멘텀이 좀 떨어졌고 성취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시기에 있는 이 회사들, 저희를 포함한 이 회사들은 우리의 것을 팔려고 하는 것보다 세일즈 하고자 하는 이 한 명 한 명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지 점검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